2006년 1월 24일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잠시 뒤에 중형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그 남자를 그냥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목숨은 건졌는데 전치 18주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2년 넘게 입원을 하고 5급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45살의 민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고 당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날 저녁에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졸려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더라는 거죠. 더 이상한 건 사고 지점이 집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날 사고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 뒤에 감춰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무려 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민 씨가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양쪽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한 건데요. 진짜로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체포가 된 건 과거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해자와 짜고 이렇게 위장 사고를 벌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이 피해자인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경찰이 그 당시에 수사하던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살인 용의자 둘 다 6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고요. 둘 중 한 명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 민 씨안의 명의의 전화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사고 전후로 그것도 무려 100통이 넘게 통화를 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민 씨는 뭐라고 했나요? 나는 그때 전화는커녕 가해자조차 만나지 못했다. 이 가해자와 사건을 처리한 것은 모두 다 아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용의자들이 말투나 행동 뭐 이런 거 등등을 보면 대충 이건 연기다. 아,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딱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진짜 이 민 씨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때 민 씨 머릿속에 굉장히 이상한 기억이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컴퓨터를 하다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직전에 아내가 준 한약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설마 아내가 한약에다 뭘 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일당과 통화한 사람은 피해자 민 씨가 아닌 바로 명의자, 바로 아내였습니다. 이거 완전 대반전인데요? 그러면은 아내가 가해자랑 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내가 당시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바로 찾아가서 잠깐 경찰서로 가시죠. 이렇게 임의동행을 요청한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이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죠? 하고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긍정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남편 한약에다가 수면제를 탔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사건이 다 부인이 다 계획하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는 단지 수면제를 먹였을 뿐이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누군가가? 합니다. 그 사고 당시 용의자 2명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직접 차로 친 가해자 성동철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강변수라는 남자였는데요. 민 씨 아내는 모든 건 강변수가 시킨 거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성동철은 강변수의 동서였어요. 그러니까 강변수가 유부남이었고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시켜서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아내 말에 따르면 강변수하고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만났다고 해요. 시댁이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자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하소연 같은 거 이런 거를 참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강변수가 남편 죽이고 보험금 받아서 우리 새 출발하자 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강변수가 수면제를 구해다 줍니다. 어머. 그리고 또 아내는 그거를 남편한테 먹여서 실행을 한 것이고요. 수면제 같은 한약을 먹고 남편이 잠이 들으니까 동서인 성동철과 함께 들어가서 민 씨를 업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태워서 그 집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양주까지 이동했고요. 수면제에 취한 민 씨를 도로에 올려놓고 결국 성동철이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건 다 강변수네요. 강변수는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모른다라고 반복했고요. 오히려 형사에게 나 그 여자 한번 만나게 해달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와. 너무 저렇겠죠, 지금.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강변수가 결국은 진술을 슬쩍 바꿉니다. 그 여자와 내연 관계는 맞는데 남편과 살기 싫어했고 동서는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둘을 연결시켜 준 것뿐이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6년 전에 일어난 사고고 물증도 없고 맞아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서가 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2006년 4월 14일 그러니까 네. 이 민 씨가 교통사고 나고 석 달 뒤인 거죠. 네. 이 새벽 2시 30분경 같은 경기도 양주에서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형 승용차 한 대가 다리 교각을 들이받은 사고였는데요. 조수석에 탔던 32살의 임 씨가 사망했습니다. 운전했던 매형의 진술인데요. 그때 스포츠카가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스포츠카가 왼쪽 옆으로 갑자기 달려들었고 놀래서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꺾다가 사고가 났다. 뭐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처남은 즉각 사망을 한 건데 운전자인 매형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매형이 누구냐면 네. 바로 강변수입니다.
그 남자가 또요? 소름 돋는데요? 그 사망한 임 씨는 혹시 누군지 강변수가 결혼을 2번을 했어요. 임 씨는 그 2번째 아내의 남동생, 즉 처남인 거죠. 네. 그 당시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택시기사분이었어요. 운전석에서 강변수가 내릴 때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좀 휘청거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분이 급히 본인의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동을 한 거죠. 네. 아까 그 처남은 어떻게 하고 택시 기사님은 너무 놀라니까 네. 이제 조수석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도 못한 거예요. 강변수가 그럼 당연히 여기 조수석에도 처남이 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처남 얘기도 안 하고 버리고 간 거예요, 혼자? 급히 가까운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부축을 해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강변수가요, 혼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내리더니 자연스럽게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강변수는 당시에 외상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멀쩡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 말로만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약 18일간을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거기에다 또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망한 처남을 살펴본 검안이 분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 하는 판단을 했어요. 뒤통수의 충격이라고 기술을 했는데요. 누군가 뒤통수를 가격해갖고 사망케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례식장에서 이 임 씨의 지인들이 이렇게 염을 할 때 봤더니 이 시신에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더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상처가 없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부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부검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이튿날에 급하게 화장을 해버려요. 이게 진짜. 진짜 이상하네요. 이게 진짜 사고인지 어쩌면 살인인지 예, 혹시 알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의뢰받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강변수가 증언한 대로 당시 시속 80km로 달린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 차량과 연식까지 똑같은 차량을 구했고요. 실제 교각 구조도 그대로 재현해서 실험해 봤습니다. 이게 시속 70km로 달리다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형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에가? 범퍼나 후드, 특히 팬더 같은 부분은 알아볼 수조차 없게 파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 좌측에 실제로 강변수가 몰았던 사고 그렇잖아요. 차량은 비교적 너무 멀쩡해요. 그리고 스스로 걸어 나올 만큼 부상이 그렇죠.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실제로는 얼마 정도로 달렸을 때 저 정도 손상이 있을 수가 있죠? 오른쪽 영상이 시속 37km로 달리다 부딪힌 영상이고요. 왼쪽 영상이 27km로 달렸을 때 영상입니다. 시속 27km일 때 사고 차량의 손상 유형과 가장 유사했는데요. 시속 20에서 30km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0km면은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 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네. 그 키로수인데. 그런데도 사람이 사망을 했다? 약간 사기의 냄새가 나는데요? 탑승자 안전성을 분석하는 세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시속 27km로 충돌했을 때의 충격량은 4등급 이상의 부상을 입을 확률이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사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점점 더 강변수가 너무 무서워지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조사를 좀 강도 높게 실시합니다. 처남이 사망하기 전날 네. 아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아이고. 다량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 수면제. 이거 아까랑 너무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나온 거죠, 드디어? 이 제보자는요, 10여 년 전에 강변수하고 가까이 지냈던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 중에 있었는데 감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변수 이야기를 경찰에다가 꺼낸 겁니다. 와.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996년 10월 6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강변수가 이 제보자와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아는 친한 동생을 한 식당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강변수의 첫 번째 아내 29살 김 씨가 있었고요. 또 각각 1살과 4살 된 두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강변수와 그 제보자가 같이 나가서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그때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작업이요?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요? 자기 아내를 죽이자는 겁니다. 에?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 후배 입장에서도 그 말 듣고 황당했겠죠. 네. 그래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이 제보자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아까 강변수와 같이 있던 다른 친한 후배 한 명이었어요. 조금 전에 내가 형수님을 처리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강변수는 이미 사망한 그 아내를 조수석에 그대로 태우고요. 두 아이들은 뒷좌석에 또 태우고 차량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후배 남자는 네. 따로 뒤에서 차를 타고 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2시간 뒤 남자는 좌회전하고 강변수는 직진하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 상습법이네, 이 사람은. 차 안에서는 싸늘하게 숨진 아내가 발견이 됐고요. 뒷좌석에 있던 아이들은 애들도 다쳤어요. 전치 2주 정도. 운전한 본인 강변수는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좀 의심을 했더라면 다음에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아내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당시에 사인이 불분명하니까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남편 강변수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 부검을 반대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화장을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면서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근데 이때 공범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뒷좌석에서 네. 아내의 목을 조르고 또 운전을 하면서 충돌까지 했던 그 후배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 과실로 구속이 되죠,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강변수가 슬쩍 합의서를 써주는 바람에 네. 끝까지 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악마 같네요. 그러니까 아내까지 죽인 건 역시 돈 때문인 거죠? 경찰이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내 앞으로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사고가 하나 더 벌어집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하고 2년 뒤에 강변수의 집안에선 또 한 번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강변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요? 이 남자 주변에 왜 이렇게 다 빨리 이렇게 죽죠?
1998년 9월 20일이고요. 강변수는 조수석에 탔고요. 그 당시에 차는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다른 차하고 충돌을 했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겁니다. 강변수는 또 무사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서 뭐 지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강변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사고가 날 때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또 의심스러운 게 네. 동생 역시 부검을 안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아이고. 강변수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네. 역시 시신은 나중에 부검할 수도 없게 화장해. 또 화장합니다. 첫 번째 아내, 네. 그다음에 친동생,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처남이죠. 이렇게 세 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번째로 이 내연녀 남편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거죠. 근데 이럴 때마다 본인만 멀쩡하게 그렇죠. 살아났고 모든 상황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강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의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오.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직후부터 강변수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 이름으로 보험 든 거는 없다고 없다고 하지 그랬었죠. 않았나요? 보험을 가입한 게 없는데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아내분한테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변수는 분명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같이 범행을 모했던 그 후배 그렇지. 그 남자 앞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그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사망 합의금으로 총 1억 4,500만 정도를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후배랑 짠 거니까 받아서 같이 나누자 이렇게 미리 다 얘기를 한 건가 봐요. 강변수는 그 친동생 앞으로 보험을 3개를 가입을 해서 본인은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 처남이 그 사망했을 당시 역시 그 보험금을 받아갔고요. 의심보험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컨설턴트 통해서 상품 설계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예, 얘기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매우 만족합니다. 2006년 그 자신이 처남인 척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 보험회사와 통한 내용인데요. 이 음성을 그 국가수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강변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남이잖아요. 아내의 남동생. 그럼 그 보험금은 아내 어머니, 장모님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장모님이 보험금에 대한 그 수령은 하지만 빼돌린 거죠. 몰래 장모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에 보험회사에 등록을 해서 받은 돈이 총 12억이었고요. 많다. 결국 10년간 강변수는 무려 20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죽여서 참 많이도 뜯어냈는데 어떻게 그동안 의심도 사지 않고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논두렁 깡패, 밭두렁 깡패 이렇게 부르거든요. 폭력배. 치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에서 저 중고차 딜러 활동도 좀 하고 껄렁껄렁하면서 골프장도 댕기고 하면서 그런 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그 부하들 뭐 생활비 준다든지 자기를 정점으로 하는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강변수 같은 경우는 끈질기게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아내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이 두 가지만을 인정합니다. 친동생 그리고 처남이 사망한 사건은요? 처남의 경우는 확보된 증거가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친동생 살해 혐의만큼은 강변수가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친동생 죽인 게 제일 끔찍하잖아요, 사실.
친동생이잖아요. 핏줄이잖아, 네. 핏줄. 교통사고일 경우에 부검을 잘 안 해요. 근데 조금 이상한 사건이라면 자동적으로 좀 부검을 해줬으면 시스템적으로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비슷한 유의 사건이 꽤 있었거든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부검은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 사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을 의심한 양주에서 근무하던 김도연 형사가 끝까지. 의심을 품고 1년 반 동안 뺑소니 전담반에 근무하면서 비번 날 이 사건 관련자들을 뭐 대구 어디 뭐 기타 등등 1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수사를 했었어요. 김도연 형사님이 그나마 안 계셨으면 그렇죠. 4번째, 5번째, 6번째 희생자가 나왔겠네요. 돈 앞에 피도 눈물도 없었던 남자. 그 탐욕의 끝은 파멸뿐임을 이제는 깨달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